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봄학기 개신대학원대학교 히브리어 강의를 맡은 홍규식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히브리어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 또 새로운 원어들과 함께 히브리어 강의를 맡게 돼서 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된 그 학교 E 클래스 클라우드에 올려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 히브리어는 여러분 강의 안에 강의 기획서에 드렸던 대로 2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어 개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동사, 약동사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아주 기본적인 신학을 하기 위한 언어의 과정이고 또 구약을 함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유인물 기준으로 볼 때 이 페이지에 저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요. 같이 동일하게 두고 과제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0% 그래서 각각 중간 기말 과제물에서 30%씩 동일하게 배정을 하고 출석은 당연히 하시는 거니까 출석은 10%로 해서 100% 총점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뭐 특별히 구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도서관에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 클라우드에 올려드린 강의 안에 문법책 마크 디 프타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 성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 시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CLC에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빌헬름이라고 하는 게제니우스가 쓴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정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가 오늘 영상이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3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주께서 세상에서 처음 이제 언어를 쓰시죠. 빛이 있으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MT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헬라어도 영어도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이제 물론 하셨을 거고 그 일을 후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언어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됐고 그 전에는 언어도 하나고 그리고 말도 하나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언어는 바벨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큰 차이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났을 때 이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는 아카드어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시날 땅의 이런 지명들을 볼 때 이것은 아카드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아카드어를 배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카드어를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대아인들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이 되겠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한 1800년도에 소위 말하는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로 나오는데,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 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아주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이 이곳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나 다니엘서나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공용어였던 아람어, 신약을 기록한 책인 헬라어, 이런 등등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또 배우려고 하는 이 히브리의 알파벳,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알파벳은 소위 음소 문자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또는 표음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소 문자 또는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음소 또는 표음 문자, 이 의미는 글자 자체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음을 갖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언어가 이런 표음 문자인 알파벳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 몇 개의 자음이 있죠?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글자가 2개 있는 거죠. W자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그 쇠찰상 비슷하기도 하고, 앞에 점이 찍힌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점이 찍힌 경우가 있어서 발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문자로 보면 22개고, 요 두 문자를 자음을 분리해서 보면 23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22개의 자음으로 히브리어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던 거죠.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표음 문자, 즉 자음 알파벳의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그런 언어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히브리어 역사를 잠깐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모던 히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우리가 지금 구약성에서 쓰는 히브리어와 달리 모던 히브리고요. 그래서 이 모던 히브리는 커시브 형태,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들의 언어가 비슷한,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는 네모 정방형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각이진 형태인데, 모던 히브리, 현대 히브리어는 지금 이제 구두어로 쓰는 스포큰 랭귀지를 쓰는 이 모던 히브리어는 이런 정방형 스퀘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아라믹 같은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어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클래식 히브리어 또는 비블리컬 에이션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비블리컬 히브리어 또는 에이션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히브리어 그렇죠? 이제 이것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하고 또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브릿이라고 하는 구약 개론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브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음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릿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대아 우리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1800년도에 그 근거지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라크로 판명이 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비옥한 땅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출신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부른 겁니다. 그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브루인이라고 헤브루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을 향해 부른 이름이 헤브루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에 기원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해의 문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데 사해 죽음 바다죠. 데스 스크롤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이렇게 데스 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헌들에서 고대 히브리 성경이 모두 자음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면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문서를 이렇게 뭐 지금처럼 막 찍어내거나 인쇄할 수 없는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약 성경 그 자체는 히브리 민족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 후대에 파피루스나 양피에 의해서 이제 필사본 써서 구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기록으로 되는 그런 필사본이 등장하면서 구전되었던 방식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왕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아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리아계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하게 되죠. 이 시리아가 침공을 하면서 히브리어의 이 아람어가 섞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어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죠. 요소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 시대에 아람 사람들의 침공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융화되는 그런 역할을 또 결과를 낳게 됐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섞여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7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 굉장히 중요한데 7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마소레틱이라고 하는 스쿨 마소라 학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구약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노력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더 특징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음만 있었던 것에 이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을 붙여서 성경 읽기를 아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특색을 보면 이렇게 자음 모음이 결합이 돼서 쉽게 읽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좀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언이 있고요. 히브리의 특색을 보면 남성 동사가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성 동사 네케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성 동사, 어느 외국어도 그렇죠. 여성 또는 남성의 특성을 가진 그 단어들이 이제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알파벳 22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설명 앞으로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뭐 소의 머리 형태랄지 물고기의 형태랄지 그다음에 사람의 머리의 형태랄지 사람의 눈의 형태 이런 형태를 모방해서 자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한자처럼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렙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알렙이 이제 기록돼 있는데 이렇게 쓰죠. 전체적으로는 정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는 순서는 가운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알레프라고 그러는데 소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일런트, 묵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죠. 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소를 뜻하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이 알레프,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소, 즉 그러면 알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레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글자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레프 첫 글자 자음의 첫 글자는 바로 소. 의 형태를 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좀 소에 관한 내용에서 자음,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 소개 일부를 안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레프만 이렇게 보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레프는 묵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후음 문자랍니다.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후음 문자, 묵음이고요. 사일런트. 그 다음에 후음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후음 문자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알레프가 있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띄워져 있는데 여기가 그리고 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데 모양은 붙여져 있는 상황이죠. 이걸 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라고 하는 꼭 U자 비슷하게 생긴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레시 시라고 하는 꼭 기역자인데 약간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는 이 레시라고 하는 이것도 후음 문자처럼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읽혀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번 칠판 한번 보시면 알렙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거의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세 글자로 물론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알렙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읽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통칭 명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는 그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꼭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처럼 돼 있고 그 밑에 받침처럼 이렇게 하나 딱 그렇게 붙여서 하는 거죠. 이것을 베트라고 그래요. 또는 베이트라고도 하는데 텐트를 쳤을 때 모양을 형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가는 비읍의 음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면 부. 그래서 집 그럴 때 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읽으냐면 이게 비읍 발음 나고 이제 이게 이 발음 나서 트 발음이 나와서 이제 바이트. 우리로 말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바로 이제 베트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744회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바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많이 등장할 정도로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모습이 이렇게 기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하나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글자 자음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에 가깝습니다. 우리 영어의 B의 음가, 비읍 음가에 가깝고, 점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이 없으면 비읍 발음보다는 영어의 v 있죠? 빅토리 할 때 이 v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원래 음가의 부 발음, 비읍 발음에 가깝다고 보고, 이 점이 없으면 영어의 빅토리에 해당되는 the에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게시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어인데요. 다게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하게 발음, 강하게. 그러니까 그 음을 더 이렇게 확실한 음가를 낼 수 있도록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게시인 경우에는 약 한 6개가 있습니다. 6개. 베트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김멜이라고 이렇게 생긴 그런 꼭 기린처럼 생긴 그런 있고, 달렛이라고 하는 꼭 기역자와 같은 그런 형태의 글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카프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글자에 또 이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찍히고 이 가운데에 달렛에 찍히고 카프에 찍히고 이렇게 다게시가 이렇게 이제 베트나 김멜이나 달렛이나 카프에 이제 찍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타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걸 전체적으로 베게케 파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트 지워버렸네요. 한번 여기 보실까요? 아까 이게 바이트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이제 점을 베트에다 점을 찍으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멜입니다. 김멜은 세 번째 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다게시가 찍히는 그 6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중에 베트 다음에 오는 그런 모음 형태입니다. 꼭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기린이 있는 형태, 기린이 목을 빼고 있는 형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가가 G의 음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에 가까운 그런 음가입니다. 이 모음은 자음은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쟁용 무기 창 있죠. 이 창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꼭 그럴 듯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목이 긴 낙타를 형성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오간 이 김멜과 발음도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드린 대로 어떤 것이죠? 예, 가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가말이라고 있는데 무슨 뜻 같아 보이실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번째 이 김멜의 두 번째 설 못을 본따는 것 같다는 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기린.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기린. 가말이라는 뜻입니다. 기린이 아니라 뭐죠?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린 또는 낙타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말의 이 김멜이 첫 단어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달렛입니다.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의 기억에 가까운데 약간 우리 기억보다 깁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달레트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데 음가는 여러분 보신 대로 초성에 볼 때 D의 발음, 즉 우리로 말하면 뭐죠? 디귿에 해당되는 음가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달레트라고 하는데 문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레트를 초성으로 해서 문이라고 그럴 때 멜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멜렛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렛, 그렇죠? 보시면 달렛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것을 달렛이라고 하는데 문이란 뜻입니다. 문. 그래서 이제 초성에 달레트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가 비슷한 이 달렛과 비슷한데 하나가 더 선이 추가가 되죠. 아까 달렛은 이렇게 기역자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왼쪽에 하나를 더 붙여서 사선을 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음가는 H의 음가를 갖고 있고 희응 정도의
음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입이 떨어져서 누군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앞에 나올 때와 맨 초성으로 나올 때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올 때와 뒤에 나올 때가 약간 다른데, 마지막에 해가 올 때, 이 단어가 올 때는 모음 문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끝에 위치했을 때는 모음으로 간주를 합니다. 모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마소라 학파들에 의해서 읽기 편하게 아주 노래처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모음을 부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음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 아까 알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글자들이 후음 문자, 소위 말해서 목구멍 뒤에서 발음한 것이기 때문에 모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는 모음 문자로 사용되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을 길게 내주거나, 아라고 길게 내주거나, 또는 이것이 이 자체가 여성을 표시를 합니다. 여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해가 나오면 여성, 끝에 글자의 끝에 해가 나오면 여성을 표시해서 이것은 이제 묵음으로, 여자는 잠잠해야 되나요? 글자 자체도 묵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알렙과 함께 후음 문자, 목구멍 뒤에서 나오는 거죠. 후음 문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 해의 단어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산이라고 합니다. 하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두 자로 돼 있죠. 하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르.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는 지금 해가 앞에 나온 거죠. 초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음가 그대로 희응 발음, H 발음을 이렇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참 묘한 문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에 그게 뭐냐면 와 또는 바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꼭 꼬챙이 같이 생겼는데, 그냥 우리가 모음의 이 같은 건데요. 약간 위가 구부려져서 길게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단어인데, 이게 와브 또는 와우,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WAW, 와라고 하는데,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던 이제 곤봉, 나무 막대기죠. 그것을 뭐 형상한 것이다. 또는 못, 이게 텐트에 못을 치잖아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이 텐트에 이제 못을 많이 치는데,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땅에 고정하는, 텐트를 고정하는 이런 말뚝을 형상한 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좌우간 히브리 글자의 바브와 발음이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 단어에 이 바브라고 하는 이런 단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브, 이런 말이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 히브리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가 V에 가깝습니다. V
음가를 v의 음가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 모음 문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 모음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뭐죠? 알렙,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이 경우 이 모음 문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체 음가가 없어집니다. 모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와우라는 소위 말하는 W 발음. 독일에서도 와 그러죠. 이렇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 원래 음가가 V인데 V 소위 말하는 우리 V 태권 V의 V 네, V 그죠? 아까 말씀드린 빅토리아.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냐면 만약에 모음으로 쓰일 때에는 음가 자체가 없어지고 W 발음 와도 아니고 와 거의 와우라고 이렇게 발음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구죠? 예, 다윗이 어떻게 쓰냐면 달렛에다가 바브를 쓰고 다비드 또를 씁니다. 또 달렛을 쓰게 되죠. 근데 다비드 같은 보통 앞에 아까 달렛의 6개의 문자 중에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은 걸 다겟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하게 제대로 음가를 내서 발음하라 하는 표시 다겟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기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그래서 이 와브 이것도 여기에서는 V 음가를 이렇게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브와 헷갈리는 형태가 있는데 아까 바브는 꼬챙이 같이 이제 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에가 좀 구부려진 형태죠.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바브는 위에서 약간 구부러져서 꼭 말뚝 꼬챙이가 좀 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7번째로 보는 자음은 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인은 이 바브와 약간 달라요. 짧고 그 다음에 위에가 다릅니다. 위에가 약간 사선으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짧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이거는 와우고 이거는 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자음이 7번째인데 음가가 세 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지읒 음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화살 혹은 칼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는데요. 봄이 되는데 뭘 뿌리죠? 이제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라 그렇죠? 네, 아니죠. 자, 제라 초성이 자인이죠. 씨앗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아까 우리가 봤던 5번째의 해 있었죠. 그거와 아주 비슷한데 차이점이 아까 해는 왼쪽 위가 붙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붙어 떨어져 있었죠. 해는 이건 해입니다. 모음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끝에 올 때는 받침으로 올 때는 모음 형태가 돼서 아라 길게 발음하거나 또는 여성 형태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헤트라고 하는 자음인데 헤트라고 읽습니다. 헤트라고 읽는데 자, 요것은 CH의 음가를 갖습니다.
ch의 음가. 그래서 히브리어의 해와 비슷하고 그림으로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 모습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와 구분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 옷이 꼭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같아 보이세요? 꼭 울타리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담장에서 따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목에 어떤 가래가 있는데 그 가래를 뱉을 때 나는 소리처럼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후음 문자입니다. 아까 헤트의 경우를 해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후음 문자, 목구멍 뒤에서 발음되는 문자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이라고 할 때 헤레브라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거든요. 헤트와 이제 이걸 레시라고 읽는데 그다음에 이거 처음에 우리가 베트 배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헤레브 우리로 말하면 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가 이제 헤트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테트인데요. 참 묘하게 생긴 글자입니다. 테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뱀의 형태를 취하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머리가 뱀의 머리가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뱀 같아 보이나요? 여기 머리 아마 꼬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테트라고 얘기해요. 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음가는 T 우리 이제 티귿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바구니를 뜻한다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뭐 실을 짜는 물레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물레를 뜻한다는 것도 있고 뱀을 본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작아요. 위에가 이렇게 꼬부러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그러니까 무슨 화학 실험실에서 요드 그렇게 비슷하죠? 근데 요드. 그래서 음가 자체가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Y의 음가를 갖습니다. 사람의 팔을 형성했다는데 이게 사람의 팔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모음의 형태, 이것처럼 모음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모음 대신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모음 중에서 장모음, 우리가 모음의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장모음 문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음으로 쓰일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요로, 야로, 예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중모음 형태의 것으로 이제 쓰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단어가 이제 있는데 이걸 야드라고 하는 야드 달렛이죠. 야드. 자, 왜 야드인가? 이게 요드잖아요. 예. 그래서 자음 모음의 형태 같지만 이제 초성으로 나와서 자음인 경우에 이게 중모음에 발음이 나서 Y의 음가를 가지는데 아드가 아니라 야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는 손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음 단어들이 뭐냐면
카프라는 건데 이거는 꼭 그 C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약간 위에가 굽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1번째 자음 카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올 때 초성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본래 형태대로 쓰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는 자음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자음으로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카프가 이렇게 쓰는데 맨 마지막에 올 때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항상 그 유인물에 좀 잘못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입니다.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거를 구부렸던 걸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길게 늘어뜨리고 여기다 하나 표시를 이렇게 사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원래 이제 형상화한 거라 이렇게 보는데 음가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읔 발음 K 발음에 해당이 되겠고요. 손바닥 그러면 이제 히브리 말로 카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카프, 이것도 카프죠, 그렇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손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라멧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약간 이제 특이한데요. 위에가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라메드라고 하는데 영어의 L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 설치금이라고 해당되는 living 할 때 그런 형태죠. 소를 모는 막대기를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사 뭐 삼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막대기로 썼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마드라고 하는데 옥스코드라고 하죠. 자관 이 라메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이제 me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미음자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맴 자체가 이제 M의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물결 모양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유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로 물, 마임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마임이라고 우리말로 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도 앞에 부분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뒤로 가면 뒤에 세 번째 초성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맴의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쓰이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크게 좀 보면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14번째의 문자가 자음이 이 눈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눈은 약간 비스듬히 내려왔다가 똑바로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그걸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 n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다의 뱀 또는 물고기를 형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눈. 예. 예, 그 눈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뭘 쓸 주다. 그럴 때 나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동사인데 여기도 보면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나오죠. 예, 이것도 눈인데 그래서 요 단어 눈도 처음에 올 땐 이렇게 쓰지만 끝에 오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 쓰고 어떻게 해요?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15번째인가요? 15번째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메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약간 위에서 내려와서 둥구스름하게 정말 뭐가 싸매는 것 같이 이렇게 싸매듯이 이렇게 이제 꼭 만두 같이 생겼네. 사메흐. 예, 해당인데 음가는 S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좀 시옷 정도. 되겠죠. 물고기 또는 텐트의 펫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래했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쌍시옷 정도로 이제 쓰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 주로 명사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페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세페르 그렇죠? 그래서 요 우리가 읽을 때 페 배웠죠? 세페르. 그래서 책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5번째 그 히브리 자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16번째가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던 어떤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먼저 오른쪽에 먼저 휘어져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안에 사선을 긋는 건데 아인이라고. 아인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묵음이 이것도요. 묵음. 우리가 지금 묵음 몇 개 배웠죠? 소리 안 나는 거. 알렙부터 시작해서 해, 헤트, 그렇죠? 이런 요드 같은 게 이런 묵음 같은 거. 이것은 이제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800번 넘게 거의 886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사람의 눈을 가리킬 때 이제 눈 그러면 아인이라고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아인이라고 발음하는데 눈이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아인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요드, 그다음에 이건 아까 뭐 했었죠? 네, 그렇죠. 눈, 니은 받침.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끝에 올 때는 이렇게 길게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나요?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우리가 카프였죠, 그렇죠? 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나 꼬랑지 같이 이렇게 붙이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폐. 그래서 폐라고 그러는데 영어의 P의 음가를 갖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프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의 입술을 형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닭의 실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다게시를 붙이면 더 발음이 강해져서 피 발음에 가깝습니다. 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가 그 푸에 가깝고 없으면 이 다게시 점이 없으면 F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해지는 거죠, 그렇죠? 좀 순해지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입 그럴 때 또는 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냐면 아까 우리 해 배웠죠? 이게 폐입니다. 폐.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두었다 할 때 입 또는 혀를 잘 놀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7번째 자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짜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인을 배웠죠. 아인. 꼭 Y자 같이 생긴 이거와 좀 형태가 좀 반대라고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자디는 어떻게 쓰냐면 먼저 이렇게 무릎 꿇는 형태의 뭐 이렇게 약간 그 삼각형의 각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자디라고 합니다. 짜디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자체가 TS 발음입니다. 우리 쯔 보듯이 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죠? 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그 식물의 싹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쌍지읒 같은 그런 형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 쓰는 뭐 성도가 양이다 그럴 때 양 그럼 이제 자인 그죠? 존 그렇게 이제 쓰는데 한번 보실까요? 존, 그죠? 존, 양 그죠? 이렇게 18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째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알파벳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코프가 있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꼭 직선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꼭 영어의 P자 같이 이렇게 감싸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코프라고 합니다. 코프라고 하죠. 아까 저 폐의 말씀을 안 드렸나요? 폐 아까 이게 폐인데 이것이 단어 끝에 올 때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다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근데 코프는 음가가 키읔 발음, K 발음의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 또는 뭐 여인의 머리 뒤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또는 K 음가나 Q의 음가와 비슷하다. 목 이제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쌍기역 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 단어 중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룩. 그것을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코데시라는 것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코데시라고 있는데 코프 했죠? 우리가 달렛 그랬죠? 디귿발이니까 코데시. 이게 아까 우리가 22개의 문자를 얘기할 때 이거랑 비슷한 것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쉬 발음 나옵니다. 쉬. 그래서 코데시. 이 코데시는 거룩이라는 뜻이 명사형으로 이제 쓰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번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서 봤던 그런 단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꼭 기역자가 약간 부드럽게 된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래쉬라고 레시. 래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굴리는 거죠.
설치금, 혀가 천장에 living,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발음하기가 구별이 힘든 거 있죠. 레이스, 라이스, 그렇죠? 그래서 레이스,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R과 L은 분명히 발음이 다르죠. R은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에 있는 라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경주한다, 레이스. L 같은 경우에는 living 또는 live, 그렇죠? 이게 혀가 붙는 형태인데 이것은 영어의 R, 우리로 말하면 리을에 발음하는 레시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 목젖이 이제 떨리는 그런, 그래서 혀를 빠르게 떠는 소리죠. 레시. 사람의 머리를 로시라고 하거든요. 로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머리.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쉬하고 신에 관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거든요. 자, 꼭 삼지창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제 사선을 긋는데 하나는 끝에, 삼지창 끝에 왼쪽 끝 위에 점이 하나 붙는 게 있고,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무슨 고무신 그런 신이 아니고요. 신, 시옷, 쌍시옷 발음, S 발음인데 거의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쌍시옷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삼지창 위에 붙는 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고 쉰이라고 합니다. 쉰. 그러니까 이거는 음가가 SH 발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치아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치아를 우리가 뭐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이빨을 뭐라고 그러냐면 쉔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아인 배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쉔, 치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히브리 말의 마지막 22개의 자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레시 형태에다가 이렇게 꼬랑지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길게 붙이. 이런 형태를 취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타브라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특정 지을 때 무언가를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어떤 표식을 이런 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표시할 때 X 표시 정도 하잖아요. 뭐 V자로 표시, 체크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 리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레이아웃한 것을 이렇게 점검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듯이 고대 사람들도 X 표시를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X자 표시를 했다 하는 그 표시를 따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약간 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된 것이 탑인데, 이것도 아까 달래처럼 패처럼 이렇게 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가가 T 음가가 나고요. 티귿 발음 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트 발음이 이 점이 있으면, 다교시가 있으면 그 점이 바로 발음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단어의 초성으로 쓰인 단어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뭐죠? 토라.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게시가 타브에 붙습니다. 그래서 토 이것은 이제 오 발음인데 아까 바브 그래서 점이 위에 찍히면 오로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토라 율법 구체로 얘기하면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파벳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그 강의 안에 보시면 꼬리형이 있는 것을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메나 페츠라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크메나 페츠. 크메나 페츠는 아까 기본 형태가 있었었죠? 기본 형태가 있고 그것이 끝자락에 오면은 자 여기 보세요. 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뭐죠? 펫, 그 다음에 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메나 페츠는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그것이 초성이 아닌 받침으로 올 경우에는 모양이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게 크니까 뭐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요게 뭐였었죠? 카프.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니까 맴. 자, 요것 하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눈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것. 그 다음에 패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것, 그렇죠? 또 하나가 있는데 자디 이렇게 생긴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에 기록해 드린 대로 그 미스프린트가 하나 났는데 여러분 그 네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카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초성대로 이렇게 생겨야 되죠.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프는 끝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오면 이렇게 돼요. 길게 기역자 길게 늘어진 것처럼 맴은 어떻게 되죠? 거꾸로 이렇게 감싸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한다. 눈은 끝에 오면 길게 이것을 늘어뜨리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디는 여기 있는 자디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냐면 길게 역시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리면서 위에 약간 가지처럼 이렇게 형태를 취한다. 그 얘기를 제가 못 드렸네요. 이 자디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그림에 안 나오실 텐데 보시면 네. 그래서 자디가 이런 형태인데 끝에 오면 받침으로 오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다게시라고 하는 점 있었죠. 그래서 다게시 정확히 말씀드린 다게시 레네인데 연강점이라 연강점 발음을 음가를 정확하게 내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 아까 봤다시피 어떤 형태들이 있었었죠? 이걸 한번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가드 케파트 부가드 케파트. 자, 부가드 케파트. 요 6개의 자음이 이 다게시 레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가드 각자의 이제 한 글자의 발음을 이렇게 따서 한 건데 부니까 뭐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니까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김멜. 그 다음에 느니까 달렛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캐니까 요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니까 뭐죠? 우리가 마지막 자음으로 배운 거? 탑,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들어있다고 여기다? 예. 다겟이 레네가 있어서 이 다겟이 레네가 연강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확한 음가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를 음가를 좀 정확하게 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요 부가드 케파트의 다겟이 레네가 이렇게 점이 찍히면 음가를 정확하게 내는 기능, 그런 표시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자음들 속에 이런 점이 찍혔다는 것은 이 자음들이 중복이 돼요. 중복.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그렇죠? 두 개 있다는 건데 이렇게 쓰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를 쓰고 여기다 뭘 찍는 거죠? 그렇죠. 점을 찍어서 이 두 자음이 어떻게 해요? 중복돼 있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겟이 레네는 음가를 정확하게 내주는 그런 기능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죠? 네, 이 자음이 중복돼 있다 하는 표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그 비슷하게 발음 나는 것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 같은 경우에는 바브와 이렇게 좀 비슷한 발음이 나고요. 헤트 같은 경우에도 카프, 그 다음에 테트 같은 경우에도 타브,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그 참고 자료로 히브리어 자음의 도표를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음이 갖고 있는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알렙부터 테트까지는 1에서 9에 해당이 되거든요. 알렙이 1이 되고 테트가 이제 9가 되는데 아인부터 짜디까지는 10에서 이제 9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단계가 뛰는 거죠. 이제 10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프에서부터 타브까지는 100, 200, 300 이제 또 100단위로 뛰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쉰과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제 300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물에 기록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히브리어의 모음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본 강의 안에 이렇게 계속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 연습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만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제가 어떻게든 강의 시간에 단어를 좀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음 22개를 공부하시면서 각 자음에 유래가 되는 단어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단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학습도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것을 약간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예습, 숫자에 대한 것 그리고 했던 것에 대한 예습과 더불어서 히브리어 모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모음의 명칭, 모음이 어떤 것이 단모음이고 장모음이고 반모음인가 또 반모음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히브리어는요 쉬운 언어입니다.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뭐 쉽다고 그냥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언어는요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헬라어 정도 되겠죠. 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히브리어는 몇 개의 규칙만 알면 그 변화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참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쉬운 단어,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